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격변하는 정치 상황, 법정을 주목해야 될 이유들도 많습니다. 검찰의 도발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또 내일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들여다봐야 할지 살펴보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보학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보학입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 대학 교수님들이 다 바쁘시고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법전원 교수님들 특히 많이 바쁘시다고 일도 많으시고. 네, 그 법전원 학생들이 3년 동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매년 1월 초에 있는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공부할 게 많고 또 강의하고 지도하는 교수님들도 부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교수님은 저 자주 뵀는데 참여연대 활동도 많이 하셨었고요. 지금 저희 인권연대 장발장은행 또 이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나 이런 게 있으시면 하여튼 가능하면 참석하셔가지고 의견도 보태시고 또 제안도 해주시고 그런데 1인 3역 4역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가능한지 또 비결이 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사실 고민이 많죠. 우리가 강의실에서는 그 법이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여야 되고 또 권력자를 구속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권력자들이 법 위에 서서 법을 도구로 이용해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또 사회 정의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책 속의 법치주의와 사회 현실의 법치주의를 어떻게 이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 법전원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법률가가 되어서 나가는데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 정말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다른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로 길러낼 수 있을까? 또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수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책과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면 말을 보태고 좀 행동에 나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요. 대단하십니다. 방금 말씀 중에 법치주의라는 게 권력자를 구속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구속이라면 국민이 구속당하는 거지. 보통은 그런 인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원래 대학에서 가르치는 원래 법학의 본령은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서 지배한다 이런 차원이군요. 그렇죠. 네. 법치주의라는 것이 권력자들의 자의적인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 법이 허용한 권한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법률이고 법치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법조인이 대통령이 된 건 헌정사상 두 번째죠. 노무현 변호사, 그 다음에 윤석열 검사. 법의 시대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어떤 의미든 간에 일단 오늘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1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받았네요. 유죄 판단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혜경 씨 법카 의혹을 뒤지기 위해서 한 130여 차례 그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것만 가지고요? 예. 와. 또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도 조사를 했다 이런 제가 보도를 봤는데 사실 태산명동 서일필이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든지 그 야당 대표 부인을 공격을 해서 결국 야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그런 수사였고 저는 이것이 무죄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법원도 이런 권력과 검찰의 그 기세 앞에 자유롭지 못하구나 많이 위축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여러 명의 정치인 부인들이 있는데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어치를 제공한 게 이제 불법 행위다. 네. 일종의 매수 행위다. 그러면 인당 나누면 얼마 안 될 텐데요. 점심 식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렇죠? 안 되죠. 네. 그리고 이게 판사들이 결국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능한 사람들이라서 이 법카 사용을 그 비서관이 했는데 부인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김혜경 여사가 선거를 앞두고 매수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저는 그 짜맞추기식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혜경 여사를 언급하면 우리가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네, 김건희 씨죠. 네.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인 김건희 씨인데 김건희 여사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23억을 벌어들였고 공범들은 다 2심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많은 그 실제 공범 정도가 아니고 주범으로 그 주가 조작에 가담했을 것이다 이런 정황 증거가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사를 안 했죠. 4년 6개월간 질질 끌다가 지난번에 이제 소위 그 콜곰이라는 비아냥을 들은 그 출장 조사를 한 끝에 그 무혐의 처분 결정을 해서 면죄부를 갖다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혜경 여사 사건하고 김건희 씨 이 사건 처리를 보면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이 수사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거를 법원이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았는데 그 오늘 사건은 그렇지 못해서 유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낙인찍기, 범죄자 낙인찍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국민들이 볼 때 한 사람은 대놓고 23억 원을 이익을 받고 범죄 수익이잖아요. 그리고 그 23억 원 이익 받으면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봤을 거 아닙니까? 이 개미주주나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10만 4천 원어치의 뭐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라는 건데 10만 원 대 23억 이러면 국민적 판단으로는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털어도 10만 원까지 터냐. 이런 정말 화난다라는 반응이 많을 것 같은데도 검찰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종복이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법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적용해서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 이런 굉장히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국민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이 김희경 씨 여사 사건이나 김건희 씨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정말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 뭐 흔히 하는 말로 그냥 개돼지 수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그런 국민들에 의해서 저는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 수준이란 얘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라고 흔히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국민들 하는 거 보면 뭘 해도 다 잘하고 그렇죠. 뭘 해도 다 세계적이고 이런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전쟁 직후에 그 가난한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는군요. 뭐 검사들도 그렇고 예전에 교육부 공무원도 네네, 자기 입으로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들 개돼지 수준이라고. 근데 그런 공무원들 중에서도 검사들은 정말 특이하고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 오만함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수준에 있어서는 정말 탑 클래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났어. 네. 근거는 뭡니까? 그렇게 자신하고 오만한 근거. 뭐 뿌리로 보면 이제 과거에 뭐 어려운 사법 시험을 자신들이 통과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진 권력이 너무 세거든요. 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형집행권 모든 권한을 자기들이 한 손에 쥐고 있고 역대로 보면 뭐 이명박, 박근혜 또 그 전에도 하여튼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냈고 심지어
그 대법원장도 구속을 시켰고 대법관을 법대에 올렸고 세상에 자기들이 마음 먹으면 감옥에 보내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또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뭐 사건 조작에 가까운 이런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을 감옥에 많이 보냈고 이제 그러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은 전혀 그 견제를 받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고 이러면 자연히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날 건드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면 다 통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 전직 특수부 검사 변호사죠. 그 사람한테 그 향응받은 검사들 그 교묘하게 계산을 쪼개 가지고 99만 원 불기소 예. 세트, 네네. 누가 봐도 국민들이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짓들을 검사들이 뻔히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한들 누가 내 앞에서 감히 욕을 할 것인가 이런 자신감, 이 교만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의 네. 공복이라고 하는데 국민이 그 공무원들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그 사람들은 마음껏 뭐 오만하게 굴어도 되는 건 이건 왕조 시대만도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장면만 보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검찰 조직에 대한 그 개혁을 소홀히 하고 성공하지 못한 그 후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법 관료들 뭐 판사라든가 검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신뢰 이런 게 이제 있거든요. 네. 어려운 시험을 패스했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고 많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국민들 앞에 겸손하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법을 집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자기들 특권,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또 내부에 많은 부패가 있으면 그것을 덮고 또 오히려 부패 이익에 뭐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내부 분위기가 형성이 돼 가지고 지금 검찰의 모습을 국민들이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뭐 지난 한 10년, 15년 전부터 특히 이번 정부에 와서는 거의 그대로 민낯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검찰 개혁을 성공시킬 그런 때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총든 군인들이 자기들 세상이라고 국민들 위해 군림했지만 네. 아무리 총을 들었어도 결국 군부는 군부 정권 종식됐고 민주화가 된 것처럼 검찰도 언젠가는 뭐 그렇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은 없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들이 총칼로 또 정보기관이 정보로 불법적인 뭐 수사, 감금, 고문 이런 걸로 이제 국민들을 억압을 했었죠. 그런 이제 군부 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그 우리 사회가 민주화, 문민화를 거쳐서 이제 민주화되면서 검찰이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이 초거대 권력으로 급부상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 이게 발전 과정을 보면 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해서 민주화를 이뤄냈는데 그 군사 독재 시절에는 검사들이 법 기술자들로서 그들의 독재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었고 또 앞잡이로서 국민들을 법으로 억압하는 이런 선봉장 역할을 했었고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데 사실 전혀 기여한 바가 없죠 검찰 조직이. 그런데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서 민주화를 시켜놨는데 이제 그 과실을 고스란히 검찰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게 이제 법의 합법적인 권한이 워낙 검사들한테 많이 주어져 있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그 우리 민주 사회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런 조직을 이제는 해체하고 이 정상적인 법 집행기관으로 원위치시키는 이런 검찰 개혁을 이제 곧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 내일 뭐 벌써 24시간도 안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숱한 형사 사건 중에서 첫 번째 1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인데요. 일단 이 재판이 가지는 의미, 물론 뭐 흔한
그래야 뭐 구형을 2년밖에 안 했다, 2년을 적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뭐 사람 목숨을 다투거나 무기를 다투거나 이런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지금 사실 한반도 전체가 아주 긴장감 있게 서초동을 지켜보는 것 같더라고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 정부 들어와서 그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검찰이 한 일이 오로지 이제 야당 대표 이재명 죽이기 여기에 그 몰두를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크게 4가지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고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이제 첫 1심 선고가 내일 나올 예정이죠. 근데 이건 이제 다른 법하고 다르게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나오게 되면 뭐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고 피선거권도 상실하게 되고 심지어 뭐 당에서 그 선거 보존 비용도 국가에 물어내야 되고 개인이나 당에게 주는 타격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일 공직선거법에서 유죄가 나올 것인지 유죄가 나오면 이 데드라인이 100만 원 아닙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제 심대한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건데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건지 그 밑으로 나올 건지 무죄가 나올 것인지 이제 많은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 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그 여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한 법원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이런 그 시금석 역할을 하는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 그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건들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기소권을 남용해서 억지로 기소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그 권력과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법원이 과연 그 올바른 판단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첫 재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또 뭐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제 과연 현실화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미풍에 그치고 넘어갈 것인지 뭐 이런 것도 가늠할 수 있는 첫 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원리 원칙대로 하면 법률과 상식에 따라 재판하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죄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무죄가 나오는 건 또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뭐 글이나 토론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법리적으로 보면 이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무죄. 예,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고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뭐 공소기각 그 판결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김혜경 여사 그 1심 재판 결과 판결 선고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그 판사들 법 전문가들이 보면 저는 당연히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도 사실 이 서슬퍼런 권력 앞에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또 변명거리가 있거든요. 내가 적당히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여줘서 타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유죄로 나가면서 2심, 3심으로 책임을 미루는 이런 판결도 사실 많이 하기 때문에 1심 선고에서 이게 과연 무죄가 나올 것인지 유죄가 나올 것인지 적당히 타협하는 판결이 나올 것인지 저도 좀 긴장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교과서와 현실이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관은 뭐 행정부나 입법부에 독립해가지고 법관 자체가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오로지 법률에 따라, 오로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 물음표가 있다 현실에서는 이런 말씀. 그렇죠. 뭐 법원 판사들도 결국은 좋은 보직, 또 승진 뭐 이런 것을 바라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정부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과연 흔히 얘기하는 법과 원칙대로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저는 대단한 그 용기,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지 않겠죠. 판사들 개인이. 네네. 그리고 또 판사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게 로또가 될 수도 있죠. 이게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면 그다음에 뭐 좋은 자리로 자기가 보직을 받는다든가 승진을 한다든가 아마 그런 걸 놓고 좀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게 사실대로 하는 게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대목에서는 좀 절망감도 들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이럴 때 법관이 제대로 좀 판결해라 라고 국민들의 마음을 전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뭐 그래서 이제 뭐 각종 토론회나 이런 데에서 전문가들이 올바른 판단의 방향이 무엇인지 법리적인 올바른 판단이 무엇인지 제시하기도 하고 또 뭐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무죄 판결을 탄원하는 시민들이 100만이 넘었다. 네네. 그건 국민들도 정확히 지금 요 사안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가도 저는 판사들이 좀 헤아려서 뭐 권력이 무섭긴 하지만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 편에 서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내일 거 말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죠. 25일에 열리는 소위 위증교사 사건도 비슷하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요거 내일 사건은 간단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까요? 아니 뭐 말씀 주시죠. 네네. 예, 이게 그 공직선거법 예, 사건이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무죄로 보는 이유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그 사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2021년 11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이 옛날에 그 성남시장을 할 때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상향 조정을 했다. 이게 특혜다. 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게 당시 국토부의 압력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 뭐 감사를 한다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 협박을 받아서 우리가 한 것이다. 이런 이제 진술을 한 것이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당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이었고 뭐 그 밑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 사업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감사가 들어오거나 뭔가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거나 뭐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조금 표현이 과할 수도 있지만 협박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저는 뭐 표현이 조금 과할 수는 있지만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판사가 판단할 나름이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어디 숨어 있느냐 하면은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로서 그렇죠. 네. 경기도지사로서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이라는 게 따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위증을 하게 되면 국회 고발을 받아서 이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법에 의해서는 국회에서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일체 불이익 처분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국회 감사장에 나와 있는 증인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형사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의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검찰이 갑자기 뛰어들어 가지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기소를 했다. 그러면 이제 네. 법률에는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뭐 이런 네. 법률이잖아요.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기소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법에 이제 조문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법에 조문으로 나와 있죠. 네. 예.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예, 방금 예, 말씀하신. 예. 그러면 검사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지만 일부러 기소를 한 거죠. 그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일부러 기소를 한 겁니다. 네, 알고도요. 알고도. 나쁘네요. 나쁘죠. 그러니까
뭐 나쁠 수는 있지만 정부나 검찰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죠. 네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장이고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수사와 재판으로 묶어둘 수가 있고 낙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명백하게 검찰이 기소권을 억지 기소 남용한 거기 때문에 공소기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된 게 김문기 씨요. 김문기 네. 씨 성남시장을 할 때 김문기 씨를 몰랐다. 요 발언을 이제 문제를 삼은 건데 이것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시장이고 하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 전혀 내가 못 본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사안인데 이제 검찰은 이거를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공직선거법상 250조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이 되려면 출생지나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지지 여부 등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아 군대 안 갔다 왔는데 나 군대 갔다 왔다 이런 거짓말.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게 예.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예, 예, 말씀이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은 김문기 씨를 내가 몰랐다. 기억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의 영역, 인지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궁하니까 어떻게 해석을 또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김문기 씨와 교유 행위가 없었다. 친교 행위가 없었다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억지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유추 해석입니다. 이건 헌법에 반하는 유추 해석이기 때문에 유죄가 될 수가 없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기억하기로 국힘당 그 당내 후보 경선,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김만배 대장동 그 사건 주범이죠. 김만배 기자를 아느냐 그랬더니 나는 모른다.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 당신이 박영수 특검하고 밥 먹는 자리에 김만배 씨가 있었다라는 것이 목격됐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아 기억을 해보니까 내가 한두 번 밥 먹은 기억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의 주장대로 하면 내가 한 번도 그 사람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 이게 행위를 부인한 건데 교유 행위를 부인한 건데 검찰에서는 아 김만배 씨와 친교 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기억의 영역에 속하고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 논리로요. 그 논리로 불기소 똑같이. 처분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논리를 뒤집어 가지고 기소를 했단 말이죠. 공소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 다음에 뭐 많이 알려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부인은 구약을 달달이 외운다고. 네, 전부 외운다. 전부 네. 외운다고 네. 했잖아요. 구약 성경.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다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를 공소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이게 얼마나 정파적이고 억지 논리에 기초한 기소인가. 그래서 이런 것을 알면 사실 법리적으로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이라는 거 쓰잖아요. 이미 뭐 다 써놨겠죠 지금쯤이면 한참 전에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이걸 아니까 무죄는 쉽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른 법에 의해서 불이익한 처벌 받지 않는다. 인용. 이거는 뭐 따져볼 것도 없다. 이거 공투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방금 말씀하신 거 이건 기억인데 아니 기억을 못한다고 처벌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온전할 사람 아무도 없다. 네. 말도 안 된다. 공소기각 또는 무죄. 너무 간단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니라 유죄라고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베베 꽈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 유죄든 무죄든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논거는 다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1심 같은 경우에는 2심, 3심이 있으니까 억울하면 거기 가서 뒤집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유죄 판결을 내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많이 뭐 이 문제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가 너무 안 되고 있다. 네. 뭐 0.몇 %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대법원 판결은 조금 공개가 되지만 하급식 판결은 거의 공개가 안 되죠. 그 공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듣기로는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짜맞춘 논거를 가지고 써내려간 판결문이 굉장히 많다. 아, 대놓고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경희대, 남한테 내놓기가 창피한 그러니까 판결문이 경희대 많다. 법학전문대학원 칠판에 내 판결문이 걸린다면 네. 끔찍한 거군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 사건도 혹시 그런 판결이 뭐 저는 그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생각은 네. 하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재판도 일종의 행정도 공개를 해야 되는 것처럼 재판도 공판이 원칙 아닙니까? 그럼 공판의 결과 마지막 종착지인 판결문도 공개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미국은 모든 판결문을 다 공개를 하거든요. 모든이요. 예. 네. 그리고 만약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하면 그건 가리면 되는 땡땡땡 뭐 거. 이렇게 네. 뭐 범행 수법이 잔인하면 뭐 이렇게 좀 윤문하거나 뭐 그렇게 그런 방법을 쓰겠죠 미국도 아마. 예. 그러나 판결문 자체는 다 공개한다. 공개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사들이 자신감이 없는 거죠. 떳떳하지 못한 판결을 많이 내린다는 겁니다. 또는 검찰의 공소장을 그냥 베껴 오거나 옮겨오는 경우도 좀 있나요? 그렇게 많이 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무죄 판결을 쓰려면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의 논리를 일일이 다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유죄 판결을 쓰려면 검사의 논리를 그대로 그냥 갖다가 판결문에 넣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논리는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언급을 안 하고. 그러니까 판결문 쓰기가 훨씬 쉬워요. 판사 입장에서는. 일이 줄어드는군요. 일이 줄어듭니다. 그냥 그분들도 사건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무죄 판결을 쓰는 것보다는 무죄 판결을 쓰면 또 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하니까 피고인의 반발을 무시하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유죄 판결을 많이 씁니다. 네. 그러면 25일에 열리는 소위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위증교사 사건도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무죄입니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은 뭐 이것도 세세한 뭐 그 논의할 것이 있지만 크게는 그거죠. 이재명 지사가 김진성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게 한 17년 전 그 17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이제 기억을 좀 되살려서 법정에 나가서 당신이 기억하는 대로 좀 진술을 해달라. 어떤 이런 사실을 이렇게 진술해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기억나는 대로 없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말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해달라. 근데 우리 대법원은 증인이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하면 서로 그것이 실체적 진실과 맞지 않더라도 위증죄를 인정을 안 합니다. 네네. 근데 서로 실제 진실과 맞더라도 자기가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진술을 하면 위증죄를 인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기억이 제일 중요한 기억이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그거를 잘 기억을 되살려서 당신이 기억나는 대로 법정에서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위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당연히 위증교사는 무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수사하고 억지로 기소했다는. 억지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피교사자라고 하는 김진성 씨. 이분이 처음에는 내가 법정에서 그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하고 나서 어쨌거나 나중에 법정에서 내가 진술한 것이 위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진술이 위증을 했다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건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인가요?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왜 바뀌었냐?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아니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하니까 통화한 이재명 대표는 위증을 교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를 펴는데 사실 김진성 씨의 처지가 굉장히 궁박한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이게 보면
본인이 사기, 알선수재 등 3건의 범죄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하나의 사건은 경찰이 조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 종결 처분을 해버렸고요.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다른 공범들이 있는데 다른 공범들은 2심 재판까지 다 끝났는데 본인은 아직 기소도 안 되고 있어요. 거긴 유죄 받았나요, 공범들은요? 유죄를 받았겠죠. 어. 제가 정확하게 네네네. 기억은 못하겠는데 어떤 유죄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기소도 안 돼 있고 어. 그 다음에 위증죄 요구하고 관련해서 본인이 위증했다고 지금 시인까지 했잖아요. 변론까지 다 끝났는데 아직 검찰이 구형을 안 하고 있어요. 김진정 씨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김진성 씨 네가 앞으로 진술을 어떻게 하고 검찰이 유리한 진술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기소라든가 그 구형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을 하겠다. 그럼 심지가 아주 굳은 사람이 아니면 검찰이 그냥 대체로 원하는 방향대로 따라가 주기 마련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정치 검찰의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다. 김진성 씨가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 쪽에 유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도 보면 그 이화영 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분도 이제 대북 송금 쌍방울 대북 송금 때문에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뭐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수원지검에서 뭐 이화영이나 그 쌍방울 김성태 뭐 등등 공범자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이재명 씨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너네들은 빠져나가고 이런 모의하에 서로 진술을 맞추는 조작하는 이런 진술 세미나를 열었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 뭐 연어회도 사다 주고 술도 사다 주고 이런 파티를 열었다. 이런 그 사건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검찰이 어떻게든지 유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거죠. 관련자들의 진술을 허위 진술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교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형법적으로는 모해 위증 교사인데 네, 말은 좀 어렵습니다. 예, 모해 위증 교사. 네.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거짓 진술을 교사하는 거죠. 검사가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죄죠.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법 절차도 방해하는 거고 네.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고 사건을 조작하는 거니까 뭐 죄질이 되게 무거운 거네요. 무겁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게 가능한 것이 우리나라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을 다른 독립된 기관인 기소기관에서 받아가지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 결과가 적절한 것인지 뭐 이런 거를 다 공정하게 검토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검찰은 왼손이 수사하고 오른손이 기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아무리 불법 행위가 저질러져도 기소 단계에서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문제 제기가 있어도 다 덮어집니다. 바로 기소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 단계에 가서 검찰한테 약점이 잡혀 있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검사들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고 피고인한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김진성 씨가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서 이용을 지금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법률과 원칙, 상식에 따르면 무죄이나 결과를 봐야 한다. 안타깝지만 그런 판단하시는 거군요. 예, 당연히 그 무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그런 위법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서 법원이 경종을 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네. 더 있어요. 네네. 이 검찰청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 위증교사 이 부분은 원래 법률에 의하면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법에서 제외한 여러 범죄들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 위증교사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법에서 제외한 것을
하위 법령을 근거로 수사를 하면 이거 전부 다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법원에서 그 점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가지고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갖고 있어요. 네. 원칙대로 하면 내일 사건이든 25일 사건이건 다 공소기각으로 가야 한다. 예. 결과는 조금 그러니까 지켜보자. 검찰의 네.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에 위반해서 무효다 네. 그런 주장입니다. 그건 정말 일종의 경종이겠네요. 만약 경종을 법원이 울려야죠. 그렇게 하면. 예, 예. 네. 좋습니다. 이거 시간이 훌쩍 가가지고 얼마 안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제 하여튼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어제 저희가 황운하 의원 모시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도 완전히 포획된 뭐 사냥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검찰에서 괴롭히고 보복하고 그냥 뭐 마치 죽어라 하는 식으로 죽여버리겠다 이런 속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던데, 그럼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이든 잡아다가 옛날 말로 하면 족치고 사건 조작하고 나쁜 범죄자로 만들고 나중에 한참 뒤에 무죄 선고를 받더라도 그동안 너무 그 상처가 클 거 아닙니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계속 받을 거고. 그래서 결론은 검찰 개혁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은 하여튼 단연간 뭐 연구를 해오셨고요. 또 실천적 활동을 하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면 이건 검찰개혁 맞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건 어떤 걸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검찰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기소하는 검사가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 안에서 조작이 일어나면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 사건이 많이 조작되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저는 뭐 그런 강한 심정을 갖고 있는데, 사실 외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건이 뭔가 범죄 실체가 있어서 수사하고 기소한 것인지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한 것인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정보가 없으니까. 네. 네.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맹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있고 경험도 많아요. 경험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찰의 횡포를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떼내서 기소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고 수사권은 경찰이나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저는 검찰청을 차제 완전히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76년간 정부 수립 이후 76년간 우리나라 검찰이 워낙 많은 나쁜 짓을 했고 내부에 워낙 악랄한 그런 관행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내려면 저는 검찰청을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소 업무만을 전담하는 기소청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이제 법률 전문가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순서대로 하면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는 예. 거, 그 다음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있을까요? 네. 검사와 뭐 또 검찰 수사관에 예.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일부는 기소청으로 보내고 네. 일부는 수사기관으로 보내고. 네. 근데 경찰에게만 수사를 맡겨놓는 게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렇죠. 이건 불안하죠. 어떻게 또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기존 검찰 특수부가 하던 뭐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이런 특수한 분야의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 수사청을 이제 별도로 만들자. 네, 여기는 네. 이제 수사기관으로서 그렇게 해서 그 권한도 분산을 시키고 인력도 적절히 배치를 분산해서 하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기존 검찰청에 있었던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은 저는 엄격한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만 기소기관, 수사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서 교수님도 검찰 개혁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네. 네. 검찰은 폐지하고 특별수사청 같은 수사청과 별도의 수사기관과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까지 검찰에 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기소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여태까지 어떻게 지냈는지를 살펴보면서 재임명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재명 대표 이런 사건 조작하고 황문화 의원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공직을 하지 못하도록 맞습니다. 해야 된다. 공직에 있으면 안 되죠. 네. 예. 이게 원칙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통해서 이런 원칙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내일 오후 2시 국민과 함께 또 초조한 마음이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고 사법 정의, 법치주의를 수호해줄 기관은 지금으로선 법원밖에 없습니다. 법관들이 독립적으로 힘내주기를 응원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서부학 교수님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